작년에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뭔가 쿠데타, 뭐 계엄 이런 얘기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그냥 누가 누구를 때린 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난민이 안 되면 누가 난민이 될까라는 생각을 난민 인정 받으면은 무슨 일 제일 하고 싶으시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활동에서 되게 큰 힘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익법센터 어필로그에서는 2025년을 맞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해왔던 도와왔던 난민들에 대한 좋은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어필에서 리걸 서비스 팀을 담당하고 계시는 LST의 팀장님 제이를 모시고 작년 한 해에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총괄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LST 팀장의 역할을 받아들인 제이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숫자로도 표현될 수 있고 또 하나하나의 사건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총평으로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의 성과는 단순히 2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그 전부터 길게는 5년, 6년 전부터 짧게는 2년, 3년 전부터 열심히 크루분들이 해오시던 것들이 24년의 결과를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수학하는 자리에 저나 뭐 여기 안 계시지만 아서나 이런 또 신입 변호사들이 또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난민 인정 소송은 1년에 승소 건수가 많아도 10건 내외 적으면 한 자릿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어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난민업계 전체적으로 그랬던 건인데 전체적으로가 전국 단위로. 네, 전국 단위로. 참고로 이건 통계입니다만 작년 23년 기준으로 재작년이죠. 2023년 기준으로 난민 인정 승소 확정 판결 받으신 분이 7분, 6분밖에 안 됩니다. 한 해. 네, 한 해에. 네, 네. 물론 저희는 이제 신급별로 좀 나눠서 건수를 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어필이 작년 한 해 동안 승소한 건수는 총 26건의 승소 건수가 있었고요. 네. 네. 지금 일어서신 분과 옆에 계신 분이 다 뿌려놓은 씨가 그때 걷어진 겁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더 재밌다면 더 감사한 포인트는 사실 뭐 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공항 난민 소송도 포함된 건수예요. 그러니까 공항 난민 소송은 이분이 난민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난민 심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기일도 좀 짧고 금방 승소 판결이 나오는 사건이어서 그 전까지 트렌드는 이 공항 난민 소송의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승소 중에서. 근데 올해는 정말 특이하고 감사하게도 전체 26건 중에 공항 난민이 11건, 난민 인정 관련된 판결이 14건 있었습니다. 더 난민 인정이 많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난민 인정이 어려운 이유는 공항 난민 소송 대비 기일이 일단 최소한 2번, 3번, 뭐 많게는 5번, 6번도 있고요. 어렵게 1심 승소해도 2심 가서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소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저희가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고 그렇게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소송인데 거기에서 더 많은 승소가 나왔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건 중에 14건의 난민 인정 판결, 11건의 공항 난민 사건이 있었고요. 마지막 한 건은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되게 감사한 판결인데 난민 신청자의 불법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액수의 유죄로 시작해서 상소심 올라가서 더 큰 액수의 유죄로 인정받아서 저희가 또 이것들을 불법 구금에 대한 경종 울린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국에서 자기 국적에서 어떤 인권 침해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한국에 와서도 전혀 도움을 받거나 법적인 지위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100에 99명은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의 도움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났다라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요. 근데 통계를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필에 돌아온 유튜브 스타 릴리에게 먼저 한번 첫 번째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필의 릴리입니다. 예, 방금 제이께서 그렇게 통계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이 뿌려주셨던 그런 씨앗들을 수확하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라고도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한 사건 한 사건에 정말 얼마나 진심을 다해 주셨을지 그리고 그게 얼만큼 이 정도는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건들도 정말 그 한 해 한 해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승소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싸움들을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식년
들어가 있던 기간 동안에 너무나 최선을 다해 잘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인 결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이집트의 정치적 사유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한국에서 난민 신청하신 분의 얘긴데요. 이집트가 2013년 이전에는 거의 한 30년 동안 장기 독재를 했었거든요. 한 대통령이. 무바라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30년 이상 독재를 하다가 이제 무르시라는 대통령이 이제 2013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1년 정도도 채 안 돼가지고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 쿠데타, 뭐 계엄 이런 얘기가 갑자기 이제 갑자기 네 뭔가 오버랩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군부 독재 타도라던가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계속 이제 그 대학생들 주로 20, 30대 이후에 그런 청년들이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시위를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뭐 5년, 6년 정도까지 계속 이어져서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시위자들을 진압하고, 그리고 반테러법,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 같은 것을 또 현재 그 RCC 대통령이 만들면서 거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단순하게 그 시위 자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거기서 그냥 잘못 걸리면은 그냥 체포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럼 체포가 돼서 그냥 안전하게 그런 구금 시설에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또 거기 가서 허위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당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거의 한 3차례 정도 체포를 당하셨었고, 근데 가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뭐 직장도 그렇게 다 잘렸을 것이고 어떻게 거기서 일상을 유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잠깐 좀 체류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시게 되었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이분이 불인정을 당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불인정 결정이 됐었던 거죠. 출입국 단계에서. 근데 그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은 이제 법무부에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단계에서 우리 이제 잠깐 같이 일하셨던 최가빈 변호사님이 이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인도적 체류 지위라는 거를 또 받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체류 지위라는 게 난민으로 인정이 된 건 아니지만 난민 불인정을 하면서 난민으로 인정을 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가는 어떤 인도적 사유로 인한 어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인도적 체류 지위라고 하는데 그 체류 비자를 받으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난민 인정자들이랑은 또 네, 이제 보장되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마땅히 또 판결문, 본인이 박해를 받았다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판결문도 또 갖고 계신 분이고, 어떤 뭐 활동 사진이라던가 반정부 활동을 하시면서 그 관련되는 그런 증거들, 사진들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이 되셔야 할 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심에서 이것도 역시 최가빈 변호사님께서 승소까지 만들어 주셨던 그런 사건이고, 지금 이제 항소심, 피고가 항소해서 항소심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는데 잘 나오면 네, 승소 확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난민 지위를 못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민지를 못 얻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지는데, 이분이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난민지를 재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난민 원래 신청 비자라는 그 비자가 G15라는 그 비자가 나오는데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체류가 그 체류지위로는 살 수가 없고 외국인 등록증도 다 다시 회수를 해가기 때문에 정말
정말 한국에서 그냥 숨만 쉬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그냥 숨만 쉴 수 있게 체류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비자로 사실 나가라는 말만 안 했지 사실상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불안정하게 살아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좀 승소가 확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면 이렇게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종기 속에 있게 되거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추방돼서 그 나라의 위험한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최가인 변호사와 릴리의 도움 때문에 승소를 했고 수요일도 이길 거라 저희들 생각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있어서 이번에는 키미가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에 어떤 기억이 남는지. 네, 작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우간다에서 오신 여성분의 사건이었는데 이분은 가정폭력 피해를 심하게 입으셔서 한국에 오셔서 난민 신청을 하셨는데 불인정을 받으셨고 근데 그동안 여성 박해에 대해서 난민 인정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소송으로도 뒤집힌 경우도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분의 사건에서 여성을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판시가 있었고 또 가정폭력도 사회가 그러니까 그냥 누가 누구를 때린 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에 걸쳐서 그냥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에 기반한 어떤 행위로 보고 그걸 국가가 보호하지 않았다면 가정폭력도 박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다니 되게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저희가 다 밝힐 수는 없었지만 네. 끔찍하게 가정폭력을 많이 당했고 거기서 그러면 우간다 정부로부터는 뭐 경찰이 도와준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모양이죠. 이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국가가 주지 못했고 많이 도망을 다니셨는데도 또 쫓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한국에 와서 보호를 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되게 끔찍하게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가정 폭력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수위가 저희가 말로 다 개인의 이야기 때문에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 살기 위해서 이제 피해 왔는데 한국에 여태까지 지위를 잘 안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와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 지위에 대한 것도 키미 감사드립니다. 또 작년에 좋았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작년에 이제 소송 단계는 아니고 그 처음에 이제 심사 단계에서 난민 인정 받으신 미얀마 분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오래 일을 하고 뭐 직접 난민을 지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이제 보기에도 이 정도로 뭔가 확실하다는 말도 조금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너무 사실은 이런 사람이 난민이 안 되면 누가 난민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이제 미얀마가 2021년에 이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서 벌써 이제 4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 우리도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 쿠데타라는 게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하룻밤 만에 세상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한 건데 사실 그 전에 또 이제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전에 미얀마가 어쨌든 그런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당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민주주의의 진전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찰나에 갑자기 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놀랐는데 근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지 그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이분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어린 나이에 이분이 이제 미얀마 군대 출신이에요. 군대에서 이제 대위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어린 나이에 이제 군대를 가서 거기 사관학교를 나오고 육군의 대위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임무는 미얀마 사람들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명감을 갖고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를 갖고 군인으로서 이제 일을 해오다가 근데 쿠데타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 정부를 이렇게 갑자기 하룻밤 만에 위협하는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국민에게 충성해야지 이 군대에게 충성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군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가혹행위나 그런 부당한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문제의식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누적되던 찰나에
이 쿠데타가 일어난 걸 보고 내가 더 이상 이제 군대에 충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탈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쿠데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 좀 더 지난 그 시점에서 탈영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탈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쫓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냥 말단 군인도 아니고 대위이기 때문에 10년 넘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직급도 있고 되게 높은 사람인데 준비를 이제 서서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뭐 이제 꾸준히 뭐 이렇게 뭔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다든지 해가지고 한 달 넘게 준비를 하다가 탈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정글에 숨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정말 뭐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까지 처음에는 이제 국경 지역의 미얀마 마을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들킬 수도 있다 해가지고 태국으로 넘어가서 태국에서 또 한참 동안 그 인신처에서 이제 지내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태국에서 또 사실은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용기를 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뭐냐면 탈영을 하는 것도 되게 무서운 일인데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사실 그때 이제 그 미얀마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랑 군인들이 어쨌든 다 탄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은 경찰이나 군대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이 탈영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불신을 했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민주화 운동에 지지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용기를 내서 자신의 신원을 처음으로 드러내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고 나는 이제 더 많은 군인들이 탈영해서 그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더 많은 군인들이 자신의 그 의견을 찾아서 탈영을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독려한다라는 거를 자기 목소리로 내기 시작한 정말 그 소수의 그 탈영병 중에 하나라 가지고 이분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탈영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탈영하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탈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탈영 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이제 태국에서 계속 하셨는데 사실 이제 태국이 이제 거기가 이제 숨어 있기도 이제 미얀마랑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태국에서 이제 난민 지위를 받아서 이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죠. 이제 한국에 처음에 이제 입국했다고 했을 때 이제 주량이 그 안식년 가시기 전에 공항에서도 이제 입국 과정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한국의 언론사랑도 인터뷰를 했던 분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은신하고 있을 때 인터뷰를 막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난민 인터뷰 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사연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부에 설명하고 또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우리 인턴분 제니퍼가 같이 이제 면담도 동석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던 그런 사연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도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언론의 특정 이슈가 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뭐랄까 고무적인 소식이 언론에 안전해지는 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얀마 분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이주노동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연으로 사실 이제 미얀마 분들은 난민 인정 받고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미얀마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미얀마를 지원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민주주의 그 운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이제 그때 도와가지고 난민이 되신 분도 막 그 유학생들이랑 같이 막 헌옷을 모아가지고 거기 보내고 뭐 돈 모아서 정말 알바해서 모은 유학생들 알바해서 모은 돈도 막 보내고 너무 헌신적으로 사실 그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거를 지켜봤었는데 이분도 이제 와가지고 그 이제 미얀마 분들이랑 같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미얀마에서 이렇게 열심히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난민 인정 받게 되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잘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제 날개를 달고 사실 그 전까지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셨지만 날개를 달고 정말 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 기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민 인정 받으면은 무슨 일 제일 하고 싶으시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제 한국말을 좀 더 배워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더 많이 이제 빨리 이제 미얀마의 독재
복지가 끝나는 게 가장 최우선이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저희도 지켜보면서 같이 응원을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재 정권 쿠데타 이런 이야기들을 난민 활동하다 보면 되게 저희가 쉽게 맞아요. 얘기하게 되는데 많은 일들을 저희 경험하면서 참 무겁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데 이제 이집트에도 또 우간다에서 남녀의 평등과 여성의 권리에도 또 미얀마에서도 평화가 빨리 찾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탈영 축하 파티 이번에 리테라옹 선생님 저희 축하드렸던 그런 영상도 여러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또 빛나는 우리 LST 팀장님 제이께서 또 작년에 기억 남으셨던 사건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LS 팀장직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이입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제가 비틀거림의 시다에도 사실 썼었고, 그리고 여기 영상에 보시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모아서 같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 분 사건은 물론 이제 나이지리아의 IPOB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아프라 독립운동 하시는 한국 단체, 해외 단체 중에 하나인 한국 단체의 대표이자 여성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한 건데, 저희가 도와드렸던 분은 이 대표분도 그 전에 도와드렸고 최초 난민 승소 판결, 즉 나이지리아 IPOB 출신의 최초 난민 인정을 여기 계신 릴리 변호사님과 데이지 변호사님께서 최초로 열어주셨고, 그 후 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24년 한 해 선거가 정말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누적된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걷어들여진 시간이었다는 게 바로 이 사건이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활동가라고 하는, 저희 미스터 A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데, 미스터 A는 나이지리아 IPOB의 초창기 활동 멤버셨고 10년 이상 활동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이분은 뭐 어떤 특별한 직책이 있진 않았어요. 뭐 그런데 대표, 부대표, 뭐 회계 담당 이런 직책은 없으셨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약간 거기 안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굉장히 경험이 많고 원숙한 원로나 장로 같은 느낌의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인데, 이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어떤 활동의 직책이나 증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무려 3차례 IPOB 사유로 3차례 난민 거절을 당하셨고, 전체적으로는 총 4번의 난민 신청이 거절당한, 법원의 단계를 포함해서 소위 저희는 사신청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4번의 신청을 하셨지만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번째 신청이 거절되고 나서 어필해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김세진 변호사님께서 이분의 어떤 보호 일시해제,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보호 일시해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케어하시다가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도와드리게 됐는데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난민 최초 신청자도 법원 단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굉장한 에너지와 그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사실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은데, 이분은 무려 4신청을 기각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확률적으로는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는 분이었어요.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재판부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IPOB 대표가 한국에서 최초로 난민 인정 받은 사례 가 있었고, 그 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한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난민정 받은 그 대표와 그 주변 동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활동했는지를 증언하는 각종 진술이나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런 수많은 선입견, 사실 저희는 늘 이 선입견과 싸우고 있는데, 난민 재신청자, 3신청자들은 한국의 난민 제도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척결되어야 할 대상으로 사실 많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어떻게든 이런 재신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큰데, 뭐 그분들의 입장이 어떤지는 뭐 머리로는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에는 난민 재신청자가 어쩔 수 없이 양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신청들이 있지만 그중에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분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중에서도 또 극히 일부만 승소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정말로 난민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유들을 갖고 계시고, 아주 쉬운 예로 예컨대 해외에서 난민 신청하셨다면 아마 난민 인정되셨을 분들이 많은 경우에 난민 불인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면 어느 단계에 가든, 그것이 법원이든 재신청의 출입국이든 법무부든 대부분 다 패소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난민 재신청자라는 딱지를 몸에 붙이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 도와드릴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렇게 계약되지 않도록, 즉 난민 재신청자가 재신청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남용자로
오용자로 낙인 찍히는 걸 막으려는 게 저희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런 활동에서 되게 큰 힘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신청자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의 오랜 활동 기간과 그걸 뒷받침할 만한 동료들의 증언, 몇 가지 증거들이 있으면 충분히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볼 수 있고 처음부터 새롭게 봤을 때 이분에게 박해 위험이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걸 법원이 선언해 주셨고요. 다행히 올해 5월 달에 고등법원 승소를 했고 그 올해 여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심 승소했을 때 되게 기적적이었지만 2심도 승소할 수 있을지 되게 좀 예상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상되다시피 그 피고 측에서도 굉장하게 정말 열심히 다투셨거든요. 제가 받아본 모든 항소 유서 중에 가장 긴 항소 유서를 제출하셨고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이 대표분을 모시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일부러 마련했던 것인데 그렇게 좀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다행히 잘 승소할 수 있었고 이 사례를 계속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왜냐하면 이런 분도 있으니 난민 재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낙인 찍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좀 난민법이 잘 개정될 수 있도록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년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되게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지기가 어려운 게 난민들 개개인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되게 중요하고 개인정보와 숨겨야 될 이야기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라고 외치고 다니지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무료로 인권 변호사의 활동을 통해 난민들이 보이지 않게 추방되고 구금되고 하는 것들을 막고 한 명 한 명을 구조했던 활동들의 성과가 작년에 잘 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활동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또 이집트에 그리고 우간다에 그 다음에 미얀마에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또 저희가 말씀 못 드리지만 수십 개 여러 가지 국가에 있는 난민들 저희가 만나면서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저희 돕고 있는데 2025년 한 해에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결과들이 저희들 활동을 통해서 있으면 너무 감사한 선물처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많이 후원과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2024년에 저희들에게도 지금까지 정치적인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런 민주주의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더 많은 기쁜 소식들을 저희가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난민들과 가족과 어린아이들 또 미래의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난민의 아이들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